아까 우리 문제 풀려고 하다가 못 푼 게 이겁니다. 12회 시험 때 나왔어요. 건축물에 작용하는 활화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동주택일 경우 발코니 활화중은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발코니가 아니고 뭐로? 공용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책에는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거였고 이게 바뀌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하는데 예전 문제를 출력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뭡니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 문제 출력하시면 발코니로 나올 거예요. 이제 바뀌어서 뭐라고 된다고요? 공용실. 그 공용실의 활화중은 거실의 활화중보다 큰 값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활화중은 둔분포 활화중과 집중 활화중을 분류할 수 있다. 오케이. 활화중은 신축 건축물이나 공작물 구조 계산, 기존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 물건을 적재해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하중을 장기하중과 단기하중으로 구분할 때 활화중은 장기다. 활화중은 장기다. 활화중은 단기다. 장기죠, 장기. 단기는 풍하중, 적설하중 이런 게 단기고, 그렇죠? 장기 맞죠? 활화중은 구조체 자체 무게나 구조물의 존재 기간 중 지속적으로 구조물에 작용을 하중이다. 자, 구조체 자체 무게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이거? 고중하중이죠, 고중하중. 구조물 자체 무게는 고중하중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자, 1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17회 때. 구조물에 작용하는 단기 하중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단기 하중을 보기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찾을 때는 단기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찾아야 돼요? 장기를 제끼면 돼요. 장기를. 고중하중 장기죠? 오케이. 적재가 활화중이죠. 활화중을 다른 말로 적재라고 해요. 물건을 적재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니은, 디귿, 미음이 뭐가 돼요? 단기 하중. 그럼 니은, 디귿, 미음을 찾으면 됩니다. 니은, 디귿, 미음 어디예요? 5번. 됐나요?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장기하고 단기를 물어볼 때는 단기를 물어보더라도 장기를 제끼면 돼요. 왜? 장기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고중하중하고 활화중. 활화중은 다른 말로 적재하중. 아시죠? 왜냐하면 단기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가 책에 제시 안 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단기를 외우는 것보다는 장기를 외우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었다는 거. 자, 됐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설계 하중 중에서 우리가 단기 하중 중에서 설계 하중의 종류 해서 동그라미 2번 메뉴에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강화중, 충경하중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기 하중을 한다 얘기했고, 그 다음 용어 정리 나오죠.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그 용어 정리에 보시면 풍하중 나오나요? 풍하중이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하중입니다. 이 바람의 하중은 20배 때 나왔어요. 설계 풍압, 바람이 압이죠. 바람의 압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유효, 수압 면적. 유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작용하는, 실제로 힘을 받는. 수압이 무슨 뜻일까요? 물의 압 아니에요. 수직 압력. 왜 그러냐면, 자,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고,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에서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에 뭐가 작용해요? 바람, 풍하중. 풍하중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 풍하중을 계산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바람이 작용하는 압이 있겠죠. 그게 뭐죠? 설계, 풍압. 이게 설계 풍압. 곱하기. 이게 작용하는 게 이 건물에 경사가 될 수도 있고 비스듬히 갈 수도 있죠. 근데 이 바람이 가장 최악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직각으로 작용할 때. 그래서 직각일 때의 작용이기 때문에 뭐죠? 수직. 근데 실제로 힘을 받는 그 압을 유효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효 수직 압력에 대한 뭐죠? 면적. 그래서 유효 수압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풍화중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거. 여기서 풍화중은 그러면 설계 풍합과 비례 반비례. 비례죠. 풍합이 크면 클수록 풍화중도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 작용해서 바람이 작용하는 면적 있죠. 그 면적이 클수록 풍화중도 커지는 거예요. 다 두 개하고 비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 밑에 이번에 적설하중 나옵니다. 적설하중 별표. 시험 문제는 적설하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적용 범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19회 때 나왔습니다. 적설하중은 구조물에 쌓이는 눈 있죠. 그 눈의 무게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을 뭐라 부른다? 적설하중. 적설입니다. 그렇죠? 눈이 쌓이는 무게. 그걸 우리는 적설하중이라 한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38페이지에 가로 2번 하중의 설정 기준, 적설하중에 대한 설정 기준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적설하중 6회 때 나왔습니다. 적설의 단위 중량에 따라 그 지방에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로 따지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지방의 수직 뭐죠? 최다. 가장 많이 내렸을 때 적설량을 뭐해서 곱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무게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무게하고 깊이를 곱하면 눈 양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 눈의 무게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20회, 22회, 24회 세 번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그 지방에 눈이 얼마나 내리냐를 얘기할 때 그 지방의 눈은 지상에 내린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잖아. 오늘 어느 지방에 뭐 지상에 땅에 얼마의 눈이 쌓였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적설하중을 구할 때는 땅에 대해 눈이 쌓이는 게 아니고 어디에 쌓인 게 문제가 돼요.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붕에 눈이 쌓인다는 얘기는 일기에 왜 들어본 적이 없죠. 오늘 어느 지역의 개똥이네 집 위에 눈이 이만큼 쌓이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상에 내린 눈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양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지역에 대한 지상 적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할 때 적설하중은 그러면 지금까지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를 따진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의 기간 동안 가지고 재현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가장 많이 내렸을 때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내렸을 때를 하지 않으면 눈이 많이 왔을 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체조 경기장 옛날에 한번 무너진 줄 아세요? 서울에 있는 체조 경기장이 눈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위에가 무너졌어요. 체육관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도 설계를 할 때 가장 눈이 많이 왔을 때를 보고 설계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강남 자체가 침수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비가 왔을 때보다 시간당 그게 눈이 비가 엄청 많이 왔고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이 그만큼 반응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러면 눈이 많이 내는 양을 몇 년 재현 주기를 보면 되냐는 얘기예요. 몇 년? 100년을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본 지상 적설 하중은 재현 기간이 몇 년? 100년 동그라미 하시고 100년에 대한 수직 채심 가장 깊이 그죠?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고 당연히 지역에 따라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지역마다 같아요. 어느 지역은 눈이 많이 내려오고 어느 지역은 눈이 적게 내리는데 다르죠. 당연히.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적설하중은요. 적설하중은 지역의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오케이. 그리고 지붕 있잖아요. 지붕. 지역마다 건물의 지붕의 형상이 뾰족하냐, 평평하냐, 둥그냐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눈이 쌓이는 게. 다르죠. 형상에 따라 아마 다를 거다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만약에 뾰족하다 그래도 그 뾰족한 게 경사도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지붕의 경사를 할 때 경사가 급하고 완만하고 됐나요?
경사가 완만할 때하고 경사가 급할 때, 클 때 누가 눈이 더 많이 쌓이나요? 완만할 때. 아, 그러면 이 경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 그럽니다. 물이 흘러가는 구배. 그래서 뭐라 본다고? 물매. 그러니까 이름이 참 많아요. 경사를, 지붕의 경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물매. 기울기. 기울기는 들어보셨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경사, 물매, 기울기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지붕의 경사가 물매가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겠죠. 물매가 작다는 얘기는 완만하다는 얘기고 물매가 크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매가 완만할수록 눈이 많이 쌓이죠. 그럼 눈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쌓이는 눈이 많다는 얘기니까 적설하중이 크다 작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지붕의 물매가 클수록 적설하중은 작아지고 지붕의 물매가 작을수록 적설하중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5번 16개 시험에 나왔어요.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뭐 할수록 작다는 얘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예요. 눈이 많이 쌓인다, 적게 쌓인다. 많이 쌓인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물매가 작을수록 적설하중은 크다. 눈이 많이 쌓인다는 얘기는 적설하중이 크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정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왜 그러냐?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 구조 그 다음에 시설 개론이 빨리빨리 와닿는 분도 있지만 생각이 바로바로 이게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 본인 잘못이 아니고 또 왜냐하면 과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뭐냐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계속 생각하고 곱씹어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집에 갈 때 뭐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노력 없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세요. 18에 21이 두 번 나왔어요.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무슨 조건? 기상 조건, 건물의 지붕의 형상과 경사 등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3번 풍화중 별표. 풍화중 별표해 주시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뼈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외장재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풍화중을 계산할 거예요. 이 건물의 풍화중을 계산하는데 바람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 본체 뼈대에 작용하는 풍화중하고요. 지붕에 작용하는 풍화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형상이 다르니까. 그러면 풍화중을 계산할 때 지붕 풍화중 따로 계산하고 뼈대 따로 계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외장재 있죠. 외장재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람에 따라서 이 붙어 있는 압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개를 또 나눕니다. 지붕 풍화중 따로 구하고 뼈대 따로 구하고 그다음 또 외장재 따로 구하고 그렇게 풍화중을 따로따로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각각이 전부 다 설계풍화 곱하기 뭐로 하면 돼요? 유수합이. 이렇게 구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풍화중에 가로 2번 하중의 설정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 18에 19에 20에 3번 나왔어요. 풍화중은 주 골조 설계, 골조가 뼈대입니다. 뼈대에 대한 수평 풍화중 구하고 지붕 풍화중 구하고 외장재 설계형 풍화중 구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구한다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풍화중은 각각의 무슨 합에 설계 풍합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유효 수합 면적을 곱해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부위가 달라서 그렇지 구하는 방법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각각에 대해서 설계 풍합 유효 수합 면적 곱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구하고 따로따로 구한다는 것 뿐이에요. 구하는 건 똑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래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면적하고 풍하중하고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러면 벽면적이 바람을 받는 벽면적이 클수록 풍하중은 크다. 동그라미 2번. 16회, 21회, 23회, 24회 4번 나왔어요. 풍하중은 건축물의 형태나 지형의 영향을 받으며 수평하중입니까? 수직하중입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당연히 바람은 수평하중이죠. 그렇죠? 수평하중으로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뭐 할수록? 클수록 뭐하다? 크다. 바람을 받는 면적이 크면 바람이 많이 받겠죠. 큰 겁니다. 그렇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6번 22회 때 한번 나왔어요. 설계 속도압 나오나요? 이 설계 속도압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설계풍압 있죠. 설계풍압. 설계풍압을 산정하는데 설계풍압을 산정할 때 설계 속도압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설계 속도압. 설계 속도압을 구하는데 그때 설계 속도압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6번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보면 공기 밀도에다가 뭘 곱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 풍속의 제곱을 곱해서 구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식이에요. 식. 설계 속도압, 바람이 부는 속도압은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속도를 내려면 공기의 저항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공기가 밀실한 정도에 따라 속도는 달라져요. 그래서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에다가 바람의 속도에 대한 제곱을 곱해서 구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물리학적으로 바람의 어떤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구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에다가 설계 풍속의 제곱을 뭐한다? 곱한다. 그러면 일단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의 비례에 반비례해요. 비례지. 왜냐하면 설계 속도압은 공기 밀도 곱하기 풍속이 제곱이니까. 그러면 공기 밀도하고도 비례관계고 설계 풍속이 제곱이든 무슨 관계예요? 비례고 다 비례관계가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풍하중은.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20회 시험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마감재의 자중은 고정하중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지 않는다? 한다? 왜요? 마감재는 부착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마감재는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착했으면 고정하중으로 봐야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죠? 포함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풍하중은 설계 풍압에 유효수압 면적을 합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 다음 하중은 장기하고 단기로 나누는데 지지는 장기에 속한다. 말도 안 되지. 단기지. 그렇죠? 그 다음 조족조 칸막이 있죠. 원래 칸막이는 활하중 고정하중. 활하중인데 조족조는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하중으로 간주한다. 맞네요. 답은 4번. 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5번 기본 지상적설 하중은 제형기간 100년이죠. 100년. 100년에 대한 수직 눈이 제일 많이 내렸을 때 수직 최심 적설 깊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페이지 보시면 단기 하중 중에서 지진 하중 부분을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지진 하중은 뭐 가로 2번 보시면 지진 하중 해서 동그라미 1번 일반상 나옵니다. 기억 23회 때 나왔어요. 지진 하중은 뭐 때문에? 지진에 의해서 집안을 흔들겠죠. 그러면 그 집안 위에 누가 고정돼 있어요? 건물이. 건물은 땅에 고정돼 있잖아요. 땅을 흔드니까 누구도 흔들려요?
건축물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흔들면 건물이 뭐 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정도로 작용하면 그 건물의 입장에서는 지진 하중이 크게 작용했다고 그래요? 작게 작용했다 생각해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 하중은 지진에 의한 집안 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 수평 하중, 수직 하중, 수평 하중. 왜냐하면 옆으로 흔들잖아요. 옆으로. 그러면 풍 하중도 무슨 하중? 수평 하중. 그 다음에 뭐도? 지진 하중도 수평 하중.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진이 하늘로 비행기 타고 와요? 아니면 땅으로 와요? 땅으로 오죠. 와, 지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진이? 지진은 땅에 대한 지각 변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판 이론이라고 해서 판과 판이 뭐 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대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대륙과 대륙 사이에는 이게 판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럼 이 판들이 뭐 하면서 그렇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땅이 이제 어긋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의 지층에 대한 변화가 생기면서 뭐 그런 얘기를 쓰고 그러니까 이론이 여러 가지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건 시험지 안 되는 게 문제가 없어요. 어쨌든 어디로 온다는 것만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땅으로 와서 땅으로 흔드는 거예요. 그럼 땅을 막 흔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땅을 흔드니까 건물이 있는 그 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진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땅이 정말 강한 땅이다. 돌덩어리로 돼 있다. 그럼 지진의 영향을 적게 받지만 땅이 되게 무른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오면 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간다고. 아, 집안에 따라서 지진의 영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동그라미 미음 보세요. 밑에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보면 21일 때 나왔어요. 이 자체가 나온 건 아니지만 국지적인 토질 조건, 지질 조건,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집안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육종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고 육종은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안 나왔는데 땅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지진 하중은 집안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나온 거예요. 집안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땅은 우리나라 땅은 총 6개 종류로 나누어서 있다는 그 정도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어려우냐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진 하중의 특성이 나오잖아요. 이 지진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 뭐가 나오냐면 미음이 시험이 나와요. 미음이 41페이지에 리얼 다음에 놓은 미음. 이게 어려워요. 이게 22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고 22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3회 때 출제가 되었고 그럼 안 나올 때도 됐죠. 24회 때 나왔고요. 그럼 이제 안 나올 때 됐잖아요. 올해 또 나왔어요. 25회 때. 22, 23, 24, 25 연속 4번 나왔어요. 이 내용 자체가. 지진 하중 산정할 때 반응 수준 개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제 모르는 게 뭐가 나왔냐면 반응 수준 개수가 뭔지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생전 처음 듣지도 못한 내용들. 일반인들도 모르지만은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까다로운 게 나온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뭐죠? 4번이나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진이 오죠. 그럼 건물이 땅에 박혀 있죠. 그럼 건물이 지진이 오면 반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반응을 하겠죠. 근데 반응의 상황이 다 다르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지은 건물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지진이 왔을 때 반응하는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철근 콘크리트는 지진이 왔을 때 강하게 반응하겠죠. 조족조보다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값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누구에 비해서? 조족조에 비해서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수준 개수값, 반응 수준 개수값이라 그래요. 그걸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족조는 그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조족조는 반응 수준 개수가 낮아요. 무슨 말이 가네요?
그러면 왜 전부 다 높은 걸로 하면 되지 낮은 걸로 하느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고 지진이 적게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다가 굳이 빡세게 반응 수준 계수가 높은 값을 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지역은 지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반응 수준 계수, 건물을 빡세게 짓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반응 수준 계수를 정해놓고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허가를 내줄 때 지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그럼 일단 기억하신 거는 건물이 지진이 왔을 때 반응하는 수준 계수값이 있는데 그걸 반응 수준 계수값이라고 그러고 건물이 빡세게 지어질수록 반응 수준 계수값이 크다. 어떤 건물은 반응 수준 계수값이 뭐도 작은 것도 있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지진이 왔어요. 조족조예요. 조족제예요. 그럼 지진이 오면 내가 반응 수준이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럼 지진이 오면 나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내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나한테 지진 나중에 크게 작용한 거예요? 작게 작용한 거예요? 크게 작용한다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는 반응 수준 계수값을 높게 지은 거예요. 돈도 많이 투자한 거죠. 지진이 왔어요. 근데 안 무너져.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지진 나중에 영향이 적은 거죠. 그럼 지진 나중이 증가했다고 얘기해요? 감소했다고 얘기해요? 감소했단 말을 쓴다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미용해 보면 지진 하중 산정할 때 반응 계수값이 클수록 지진 하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된다고. 건물을 빡세게 지으면 계수값을 높게 잡으면 지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되게 재밌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겠지만은 자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기에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를 싣고 여기에는 조죽조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지역에는 지진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여기 지역은 똑같은 지진값이 와요.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지진의 규모가 7.5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이 지역의 지진은 7.5 똑같아요. 그런데 이 건물과 이 건물의 지진 하중은 다르죠. 다르지. 규모는 똑같지만 내가 느끼는 값은 다르다고. 그러면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니까 지진 하중이 크다 작다? 작아질 거고 이거는 지진 하중이 커지는 거예요. 조족전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 견디고자 가로 3번에 내진 설계를 하는데 그 내진 설계하기 전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8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적설하중은 구조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더라. 기상조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활하중은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변동폭이 크다. 여러분이 지금 외웠나요? 안 외웠잖아요. 지금 복습했나요? 안 했다. 수업만 듣고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업 제대로 듣고 이해하면 기출문제가 뭐죠?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왜 안 풀릴까요? 잊어버렸어. 이게 중요한 거 뭐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죠?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합격이 지름길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다른 묘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먼저 많이 반복하는 거에 따라서 합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3번. 물론 그런 경우 있죠. 수업을 듣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다른 사람을 바꿔야 돼요. 제 수업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왜냐하면 에듀윌에는 시설계는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수님 다 훌륭하시다고. 그럼 제 수업을 듣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 거 빨리 들으셔야 돼요.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제 강의를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제 거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아니 좋은 게 뭐예요? 시수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특히 에듀에는 시수 교수님 4분이나 계세요. 다른 데는 한 분도 없는데 무슨 말이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들으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듣다가 또 이해 안 되면 저 거 들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그 교수님이 나쁘고 뭐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이 있고 자기한테 안 맞는 교수님이 있다고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교수님을 듣고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계속 앉아서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또 에듀의 장점이잖아요. 교수님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타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지진하중은 건물 지붕의 형상 및 경사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맞다. 4번 풍하중은 주골조형이 있고 지붕골조가 있고 외장재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각각 구하면 된다. 5번 고중하중은 자체 무게죠. 자중. 기계설비 고정된 거 맞네요? 이게 포함 안 됐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포함한다 돼 있네요? 맞네요. 그럼 답은? 없네. 여러분 기준으로 얘기하면 1번부터 다 맞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답은 없네요. (3번을) 잘 보세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웃었죠? 어떻게 웃었냐면 제가 아까 지진하중 얘기하면서 지진하중이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웃었죠? 여러분 웃었잖아요. 제가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기출 다 분석해가지고 그 기출이 나올 걸 대비해서 던진 거예요. 지진은 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붕의 모양이 어떻든 뭐 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붕에 영향이 있는 것은 위에서 눈이 내려오잖아요. 또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지붕을 타고 갔을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진은 어디로 온다고요? 땅으로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을 흔드는데 야 나는 제 머리가 시원찮아 싫어. 제 머리가 뭐 그래. 이렇게 이거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지붕의 형상과 경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적설하중이지 지진하중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에 지진에 견디고자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땅입니다. 땅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땅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어디서 온다고요? 땅으로 와서 흔들죠. 근데 이 건물이 땅에 고정돼 있다고요. 그럼 지진이 이 건물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겠잖아요. 그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가 뭐예요? 건물하고 땅하고 붙어 있는 곳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게 뭐죠? 자르는 거죠.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어디? 밑면을. 밑면을 자르는 게 밑면 뭐죠? 전단력. 지진이 와서 역할이 이걸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설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밑면 전단력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진을 견디려면. 즉 지진 하중이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커지겠지. 자르려고 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지진 하중이 큰 쪽은 밑면 전단력이 크다고 보고 설계를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래서 밑면 전단력은 누가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지진할 때는 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작년 심화 과정 1, 2월달 과정에 설명을 했어요. 밑면 전단력이 지진 하중하고 관계 있다고. 그게 올해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면 다음 지진 하중과 관계 있는 거, 관계 없는 거 찾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 밑면 전단력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알면 찾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뭐 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개념만 설명을 했잖아요. 무사히세요? 그게 올해 문제야. 그래서 밑면 전단이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밑면 전단력. 25회 때 나온 거예요. 기억. 집안 운동에 의해서 수평 지진력에 의해서 자르려고 하는 힘. 그게 바로 밑면 전단력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산정식까지는 필요 없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 지진에 견디고자 할 때 건물을 설계한다고 하면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건물을 설계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땅을 흔드는데 평면을 단순하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복잡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진이 왔을 때를 가정하면 단순해야죠.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지진이 왔을 때 뭐죠? 부러질 염려가 큰 거예요. 왜?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딱 가로 세로가 일정한 정형화되는 게 좋아요? 비정형화되는 게 좋아요? 정형화는 뭐냐면 딱 사각형 있죠? 또는 원형이 있죠?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정형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물이 있잖아요. 이건 비정형. 그럼 지진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용량을 많이 받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돼. 그리고 가능하면 좌우 대칭되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적 방법 중에 동그라미 기억 10회 때 나왔어요. 평면이나 인면을 어떻게 만들고 단순화하고 또 정형화하고 또 대칭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런 건물 보셨죠? 밑에는 기둥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나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위에 층부터 건물이 존재하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도 기둥 세워져 있고 여기 사람 통행하고 위에서부터 이제 층수가 들어가는 거.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불러요? 필로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필로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필로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필로티라고 얘기합니다. 지진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딱 봐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비업 보시면 동그라미 비업 필로티형 구조는 가능하면 뭐 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내진 설계를 할 때는 지진에 견디는 설계할 때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42페이지 42페이지에 보시면 내진 설계 종류가 나옵니다. 내진 설계 종류.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건물을 엄청나게 빡세게 지어가지고 지진이 와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게 지진동에 견디는 구조, 내진 구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일반적인 건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지진이 오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겠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학교 건물. 기존의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건물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 있잖아요. 지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빡세게 지은 것도 아닌데 강하게 지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건물에다가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지나가다가 이게 학교 건물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부터 이걸 많이 설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부가지고 설치한 건데 이게 뭐냐면 지진이 오면 이게 지진을 흡수해요. 건물에 가기 전에 이게 작용해서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 별도 장치를 설치해서 그 별도 장치가 지진을 제압하는 거예요. 지진을 제압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제진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내진 구조는 두 번째 줄에 건물을 아예 튼튼하게 짓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진 구조는 지진동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설치해야 돼요? 별도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별도 장치 체크하셔야 돼요. 별도 장치. 그리고 지진에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인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능동적인 개념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세요.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건물을 제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건물하고 집안하고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니까 분리시킨다는 게 완전 분리시키는 게 아니고 위하고 아래를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는 지탱하는데 이 밑에를 고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땅이 흔들리면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만 흔들리도록. 무슨 말이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아이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건물은 그대로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건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면진이라고 부릅니다. 지진을 뭐 한다? 회피한다. 면진구조.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지진파가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 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 피하는 겁니다. 지진과 뭐 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지진을 피하고자 하는 무슨 개념?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수동적인.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지진하고 격리시키는, 분리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KTX죠. KTX는 이제 레일 위를 달리죠. 지진이 오면 어떻게 돼요? KTX가 어떻게 돼요? 지진이 오면 전복되겠죠. 그 전에 감지를 해서 KTX 앞에 보면 톡 튀어나온 곳 있죠. 그게 감지 장치예요. 거기서 감지를 해서 지진 얼마 반경에서 지진 부분이 오는 걸 감지해서 멈춰요. 멈추도록 돼 있는데 그걸 감지 제대로 못하면 탈선, 전복된다고. 근데 일본은 들어보셨어요? 자기 부상 열차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위에 떠서 달려요. 왜? 지진이 많이 생겨가지고 땅이 자꾸 흔들리니까. 레일 위를 달리면 뭐 하니까? 전복되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자기 부상 열차, 지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회피 개념이에요. 되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거 예전에 한번 자기 부상 열차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 있느냐? 그걸 안 쓰고 KTX 뭐 그런 개념을 쓴 거죠.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 4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구조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건축 구조 방식은 건축 구조 방식에 대한 분류가 나옵니다. 분류가 나오는데 그 분류에 대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부분에 구성 방식에 대한 분류 중에서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죠. 기초 과정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구성 양식에 따라서 짜 맞추는 게 뭐죠? 가구식.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쌓아서 올리는 게 조족식. 그리고 콘크리트 있죠. 모든 재료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일체식. 그래서 구성 양식에 따라서 가구식, 조족식, 일체식 나눠지고 가구식 구조 종류에는 철골하고 목구조는 각각의 재료를 다른 재료로 짜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철골 구조는 철하고 철을 볼트나 용접이나 이런 걸로 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짜 맞추는 거 아시죠? 못이나 이런 걸로 박으면 돼요. 조족은 뭐예요?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쌓아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식은 철공 콘크리트는 하나로 일체화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기둥을 만들고 옆에다가 볼을 만들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다른 재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일체식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라고 그러고 시공 과정에 따른 분류는 물을 사용하는 게 뭐죠? 습식. 물을 쓰지 않는 게 건식.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조립식. 현장에서 모든 걸 만드는 건 현장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 중에서 두 가지만 딱 뭐가 되냐면 습식이고 건식이고 나머지는 다 습식이에요. 뭐만 건식이에요? 가구식. 즉 철골 구조하고 목 구조는 물을 안 쓰잖아요. 물 안 써요. 철하고 철을 붙이는데 무슨 물을 왜 써요? 그렇잖아요. 볼트나 이런 거 쓰지. 못도 뭐 못이나 목 구조는 못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가로 2번 철골 구조 나오나요? 맨 아래쪽에 철골 구조. 철골 구조 정의 12회, 22회 두 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단면 모양으로 된 강판이나 형강을 짜 맞추어서 리벳이나 고장력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하는 가구식 구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철골 구조에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면 되고 일단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게 H 모양처럼 생겼죠. 옆으로 돌리면 H잖아요. I는 이게 좀 짧아요. 짧아야 I가 돼. 이게 H. 이런 모양을 가지는 강이죠. 그래서 뭐라 불러요? H형강. 이걸 H형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H형강이라고 부르고 이거 있죠, 이 부분. 이걸 뭐라 부른다? 프렌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걸 프렌지. 이름 하나 기억해 주세요. 프렌지. 밑에 있는 것도 뭐예요? 프렌지. 양쪽 위에 날개처럼 달려 있는 걸 뭐라 부른다? 프렌지.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냥 옆에다 그림 그려 놓으세요. 44페이지 옆에다가 철골 구조 옆에다가 하나 그려 놓으세요. 철골 구조가 하게 될 건데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위아래 날개처럼 달려 있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프렌지. 그럼 가운데 이 부분 있죠. 가운데 여기 이건 뭐라 부르냐? 외부라고 했다. 외부. 이건 외부. 위아래 날개처럼 달려 있는 것은 프렌지. 가운데 있는 부분은 외부.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명칭은 하나 알아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45페이지 벽돌 블록 돌은 크게 안 보도 되고 가로 6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 정의 12에 22에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나무로 짠 거, 판을 짠 거. 이걸 거푸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이 안에 뭐 들어갔어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철근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철근 짜고 콘크리트 부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를 부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치. 모양을 만들어야 틀을 만들어야 틀. 이 틀을 뭐라 불러요? 거푸집. 이 틀을 거푸집이라 그럽니다. 거푸집. 그래서 철근을 배건하고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으면 전부 다 하나로 일체화가 돼요. 이렇게 구성된 게 바로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이걸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기초과정 때 한번 얘기했는데 철근은 압축보다는 잡아당기는 못에 강해요. 인장에 강해요. 그래서 인장력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잡아당기면 툭 끊어지죠. 그래서 누르는 못에 강해요. 압축력에 강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런 일체식 구조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에 3번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에서 아까 얘기했죠. 가구식 구조, 조족식 구조, 일체식 구조 나오죠. 정의 정도만 하나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가구식 구조는 목재나 강재 등을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해서 짜 맞추는 건 구조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조족식 구조는 개개 재료, 즉 벽돌이나 블록이나 돌을 접착 재료. 이때 접착 재료가 뭐예요? 모르타르. 접착 재료가 모르타르입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 모래를 섞어서 만든 거. 시멘트, 물, 모래를 섞어서 만든 거. 그게 바로 접착 재료, 모르타르로 쌓아서 만든 구조가 뭐예요? 조력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는 전체 구조가 일체화되는 거. 그래서 이 일체식 구조는 주로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요? 라멘 구조라고도 합니다. 라멘 구조. 라멘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짠 거예요. 보하고 기둥. 보하고 기둥의 틀을 짜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이걸 라멘 구조라고 합니다. 모든 하중을 기둥하고 보로 지탱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47페이지에 조립식 구조 나오나요? 조립식 구조. 어디서 만들고요?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조립만 하면 됩니다. 이게 조립식 구조입니다. 줄여서 프리패브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 프리캐스트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줄여서 뭐죠?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해서 줄여서 PC. 정의. 기억하고 니언이 17회 때 나왔어요. 부재를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뭐하고 제작하고 현장에서 반입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뭐다? 조립식 구조. 그리고 니언에 보면 현장 가공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공장에서 제작된 재료를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짜 맞추면 되는 거예요. 디귿 20회 때 나왔어요. 커튼 월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래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고층 건물 보셨죠? 고층 건물 보면 바닥하고 기둥하고 뼈대를 만들고 나중에 우리 유리처럼 생긴 거 있죠. 고층 건물 가보면 유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판넬. 그럼 판넬을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럼 커튼처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커튼월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커튼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커튼월은 월이 뭐예요? 벽을 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커튼을 치듯이 벽을 붙인 거예요. 그게 커튼월이라고 그래요. 공장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일종의 뭐죠? 비내립벽. 즉 커튼월은 아까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힘을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비내립벽의 외벽입니다. 외벽 중에서도 비내립벽 형태로 붙이는 거, 이걸 커튼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63빌딩이나 건물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뼈대에다가 판을 붙인 거예요. 다. 아, 저게 바로 커튼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커튼월은 위에 있는 하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뭐만 했냐면 밖에 하고 안 하고 구획만 해놓은 거예요. 왜냐 그거 그냥 오픈시키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커튼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세요. 커튼월의 장점하고 단점이 나오는데, 일단 장점 어디서 만든다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기계화로 만드니까 공사기간이 어떻게 돼요? 단축되고 재료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절약되는 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겨울철에 현장에서 재료를 굳으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현장에서 만약에 일체로 만들면 길게 하나로 만들 수 있죠. 근데 공장에서 만들면 이걸 길게 못 가져와요. 왜? 운반상의 제약 때문에. 그럼 짧게 끊어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조립을 해서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럼 이어서 쓰면 이연면이 나오죠. 이연면이 뭐예요?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접합부가 아무래도 결함입니다. 접합부가 결함이 생겨서 일체화가 곤란하다는 거.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넣냐면 조립식 구조가 나오면 접합부의 강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죠. 접합부가 약해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접합부의 특징 해가지고 조립식 구조는 습식이나 건식과 습식을 혼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 부분의 응력 전달 메커니즘이 불확실할 때는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접합부가 일체화가 될 수 없으므로 강성이 뭐하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거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22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22회 때. 자, 건축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1번 커튼홀은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맞죠? 두 번째, 강구조란 여러 가지 현강이 있잖아요. H현강, I현강, 디귿 현강, 그 현강과 강판을 볼트나 리벳이나 볼트, 뭐 고력볼트, 용접 등을 접합하는 조립해서 만든 거다. 맞죠? 일단 조립하는 거잖아. 그 다음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어디다가? 땅, 집 안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다. 맞죠? 그 다음에 조적 구조는 벽돌이나 돌, 그 다음 블록, AC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와 같은 조족재를 결합재 없이, 아니 결합재 없이 올리면 후 불면 넘어가는데 안 그래도 횡령이 약한데 결합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결합재를 가지고 쌓아서 올린 겁니다. 답은 4번. 뭐예요 이거? 옳지 않은 거. 답 4번. 예. 그 다음 5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해서 콘크리트는 압축, 철근은 인장을 부담하는 거 맞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본 게 단기하중 중에서 적설하중 배웠는데, 적설하중은 일단 재현기간이 몇 년? 100년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하중, 수평하중, 그리고 벽면적이 클수록 풍하중은 크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진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지붕의 영향은 안 받아요. 그리고 밑면 전단력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반응 수종 개수가 크면
지진 하중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필로티 구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지진에 견디도록 빡세게 만든 게 내진 구조.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서 지진을 제압하는 게 제진 구조. 그 다음에 지진을 회피하는 게 면진 구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구식 구조는 목 구조하고 간 구조, 즉 철골 구조가 가구식 구조고, 그 다음 조족식은 벽돌, 블록, 돌, 이 세 가지를 각각 접착제 없이 하면 되죠? 아니죠. 접착제를 가지고 쌓아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식은 모든가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조립식 구조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면 되고, 가장 큰 약점이 접합 부분이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 49페이지부터 해서 뒷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